제가 처음에 최 시장님을 소개하면서 마을의 공공시설과 학교를 연계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마을교육 공동체 이런 표현을 썼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우선 출발은 창의지성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의 방향에서부터 좀 다른 출발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조금 진전시켜가지고 그냥 국영수 딸딸딸 외우는 게 아니라 좀 특화된 걸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이음터, 그렇게 설명이 쭉 들어왔는데 예. 마을의 공공시설하고 학교 연계는 아직 설명이 없었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실제 학교에는 좋은 시설이 너무 많죠. 시청각실, 이건 아마 밴드 동아리나 마을의 회의나 수기 과정에 친목 모임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고요. 예, 예. 또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의 작품 발표회 예. 이런 것들이 쓸 수 있고, 도서관도 요즘에 마찬가지죠. 도서관. 학교 도서관을 잘 활용하면 전자서적과 같은 거면 일반인들도 같이 쓸 수 있는 시설이죠. 실내 체육관, 동호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드민턴 동호회, 탁구 동호회, 예. 뭐 이런 동호회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모자라죠. 또 컴퓨터실, 뭐 음악실, 예. 이런 것들이 기존의 학교의 설계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걸 개정하고 수정하는데도 행정적인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또 교육청과 시가 기관이 다르는 문제 때문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신도시에 앞으로 화성에 지어질 새로운 학교들은 아예 분리 설계를 하자. 교실과 교무실만 있는 게 학교라고 정의 내리고 시청각실, 음악실, 컴퓨터실, 도서관, 실내체육관 이런 것들은 분리 설계해서 교과 후에는 시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구조로 설계를 하자라는 게 화성과 교육청이 합의한 내용이고요. 예. 요 과정이 발전된 게 이음터 과정까지 발전된 겁니다. 아, 이음터는 이제 그 다음인 겁니까? 예. 네. 동탄의 입장에서 보면요, 고층화 고도화됐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넓은 공원들이 일반적인 도시보다 많죠. 많이 차지하게 돼 있는데요. 동사무소가 4, 5만 당 하나씩 입지하게 돼 있고, 동에 특별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운동장 같은 것이 필요했습니다. 예. 그래서 공원 내 운동장을 한복판에 두지 않고 학교를 위치를 조정하고 공원의 운동장의 위치를 조정해서 기반 시설을 다 같이 공유하는, 실제 학교에 들어가 있는 시설, 시청각실도 시가 투자해서 좀 더 크게 만들고 일반인 쓰게, 실내 체육관도 좀 더 크게 만들고 수영장도 좀 더 크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인프라를 같이 쓰고, 공원에 실제 넓은 운동장은 학교에서 쓰게 하고 학교 운동장에는 공원의 기반 시설이 될 수 있는 주차장이나 지하에 이렇게 만들면서 지상 구간에 그런 이음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낸 게 교육청과 협치한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처음에 설명 들을 때는 시청각실, 도서관, 뭐 체육관 이런 거는 학교에 없고 학교는 교무실하고 교실만 있고, 그러면 시청각실 가고 싶으면 또 차 타고 어디 가야 되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학교의 그런 분리 설계 때도 시가 지원해서 규모를 키울 거고요. 아까 말씀 올렸듯이 공원과 연계된 5만 명이 사는 동지역의 한 군데 특별한 학교, 일찍 끝날 수 있는 초등학교 위주로 선정을 해서 요것이 특화돼서 입지가 된 게 이음터. 일반적인 동탄 이신도시에 지어질 학교가 55개가 있습니다. 예. 이 55개 학교는 말씀 올렸듯이 이렇게 분리 설계로 해서 교과 과정 이후에 시민과 학생들이 자유롭게 쓰게 만드는 시스템이 첫 번째고요. 6개가 들어갑니다. 이신도시에. 55개 중에 6개 학교는 아예 특화돼서 지역 인프라와 같이 공유되면서 알겠습니다. 학교 운동장을 쓰게 되는. 예. 그러니까 입지에 따라서 어떤 곳은 학교 몇 군데가 예를 들면 운동장이나 수영장을 같이 쓰는, 그리고 방과 후에는 지역 주민이 그 수영장을 쓰는, 어떤 데는 그런 데고, 어떤 데는 학교 바로 옆에 공원이 큰 게 있어서 붙어가지고 거기 이제 운동장이 훨씬 더 큰 게 있고, 거기는 역시 이제 주민들과 학생들이 함께 쓰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규 교과 과정 시간에는 학생들이 우선으로 쓰게 되죠. 평일날 낮에 공원을 쓰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요. 방과 후 시간, 주말 저녁, 뭐 이럴 때는 시민들이 마음껏 편하게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 그런 융복합해낸 것이죠. 교육청과 다른 기관인 교육행정과 일반 행정이 융복합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선진국의 도시 안에 학교 시설은 대체로 그런 게 시작한 지 물론입니다. 오래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안에 왜 수영장을 꼭 학교 울타리 안에 학생들만 써야 됩니까?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학교가 수영장을 못 지어요. 비용도 굉장히 오히려 많이 나는 형편이죠. 그렇죠. 건축 비용 따로, 예. 운영 비용 따로 이렇게 하니까 일반 행정과 같이 융복합하면 활용도가 높아지죠. 지금 학교에 가보면 예산 문제 때문에 10년 된 컴퓨터를 아이들이 쓰고 있는 거죠. 네. 4차 산업시대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네. 여기에 시가 지원해주고 방과 후 시간에 일반 시민들이 같이 쓰면 3년 단위로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축 비용이 덜 들고 공간적인 투자가 덜 들고 그랬을 때 운영 비용조차도 시가 되겠다. 네. 그러니까 교실과 교무실의 운영 비용은 계속해서 교육청에서 되더라도 이런 복합화된 공간에 대해서는 시에 대해서는 시가 땅값과 건축 비용이 안 들어갔으니 아이들이 쓸 시간에도 냉난방과 전기 이런 부분 운영 비용을 시가 되고 네. 또 방과 후 시간에 당연히 시가 운영하고 되는 형태로 해서 융복화시킨 도시가 동탄하고 향남 이런 신도시에 지어지는 학교들은 그렇군요. 다 그런 적용을 받습니다. 이미 그렇게 지어졌고 예. 앞으로 이 신도시는 계속 그런 식으로 지을 것이고 예. 그거로군요. 예. 그렇게 했더니 예산도 실제 절감이 되던가요? 전체 예산으로 보면요. 기대 예산이죠. 아직 다 안 지어졌으니까 한 2천억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한 도시에 2천억이라고 하는 예산들은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하죠. 그건 또 예산으로 따질 수가 없는 것이요. 신도시의 기존 설계는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네. 택지 지역은 택지 지역의 기능이 있고 상업 지역은 상업 지역의 기능이 있는데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걸 헐어내고 짓지 않으면 공원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도시에서 공원이 차지하는 가치는 함부로 손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것을 융복합해서 활용하는 모두가 같이 공유하는 그런 틀 그런 운영 체계를 최초로 화성이 만들어냈다고 생각하시면 올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데 이런 시도들을 해 나가고 계신 거예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먼저 학부모들, 학생들, 학교 교사나 학교 운영진들 점점씩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말씀을 드릴 때 아이들은 이 공간에서 집에 가지를 않으려고 할 정도입니다. 지난 8월 15일 날 제가 저희 사는 집 근처는 이음터가 없어서 저희 딸아이를 데리고 일부러 그런 시설을 좀 보여드리러 갔는데 저도 몰랐습니다. 8월 15일 날은 개관을 안 하는 날이었었는데요. 예. 비가 오고 있는데도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음터를 찾아오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의 건의사항이 이건 시간하고 상관없이 요일하고 상관없이 좀 개방을 좀 해주십시오. 열어주세요. 예. 광복절 날도 열어주세요. 예. 또 학부모님들은 화성에만 있는 세계적으로도 없는 이런 시설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당신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헌신할 수 있다. 네. 이런 자부심이 가득한 거로 제가 확인하고 있고요. 교사님들께서는 학교에서 해소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음터 공간에서 해소되고 아이들이 소위 상상하는 일들을 하면서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네. 그래서 학교 생활도 오히려 좀 더 적극적이 되고 국영수를 조금 잘못하더라도 ICT를 잘하면서 또 아니면 예체능을 잘하면서 오히려 학교에서 인정받고 나머지 학교 생활까지도 선순환 구조로 연결된다라는 얘기를 선생님들께 종종 듣습니다. 예.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프로그램에 유현준 건축가가 나와가지고 이 마을과 학교의 시설을 좀 함께 이용하는 운동장의 담장을 다 헐어버리고 개방하는 뭐 이런 것이 참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그렇게 하자고 하면 학교에서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장이 없으면 애들 수업 시간에 막 도망치고 통제가 안 된다 막 이런 걱정을 한다고 하던데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 없습니까? 일부 있고요. 네. 화성이 창의성 교육을 처음 시작할 때요. 2년간 주민과 협의하고 토의를 거쳤습니다. 5천여 분을 만나 뵀던 것 같은데요. 미래 교육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설명을 드리고 이런 교육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시 재정을 투입해도 좋겠냐 하는 노력을 한 2년간 해왔고요. 예. 선생님들은 제가 화성의 선생님들 거의 다 만나 뵀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뭘 지원해줘야 아이들을 위해서 집중하시겠습니까? 1교실 2선생님 제도에 건의가 있었고요. 심리상담사, 심리적으로 아이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해달라. 예. 또 아이들을 좀 위해서 뭔가 연구 개발하려고 하면
교육청에 행정사무가 너무 많다. 행정보조원 좀 넣어달라. 그렇죠. 이런 큰 세 가지 골자로 건의가 들어왔고요. 네, 네. 그걸 실제 거의 다 해소를 해줬습니다. 그런 관계로 시작해서 학부모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냈고요. 그런 기반 하에서 창의성 교육이 성공할 수 있었고 이음터까지 갈 수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극히 일부의 소위 수월성 교육을 주장하고 엘리트 중심의 심화 교육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없지는 않지만 화성의 대부분의 학부모들의 생각은 이제는 4차 산업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창의적인 교육, 생각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데 대부분의 학부형들은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지어지는 학교들은 그렇게 인프라도 훌륭한데 오래된 학교들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 소외감 느끼지 않습니까? 상대적 소외감이 제일 큰 게 화성입니다. 예. 실제 도시 기반 시설도 동서 간의 차이가 너무 그렇겠죠. 심하고요. 또 교육을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아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부모님들을 만나면 실제 도심의 심화 위주의 교육이 이 아이들을 담보하지 못한다. 시골에서 자연 생태를 보고 또 문화 역사를 보고 자라는 게 나중에 훨씬 더 경쟁력 있고 생각의 힘이 강한 아이로 클 수 있다. 저는 교육의 목적은 한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제 나름대로의 교육의 목적을 생각했고 그것을 학부모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자주 갖는데요. 첫째는 공동체 내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협의하고 리드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 교육을 시키는 게 교육의 첫째 목표여야 된다. 둘째는 우리 아이들이 120살까지 살 아이들이 다양한 역경과 난관이 인생 전반 과정에 있을 거다. 이때 주도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고 또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력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교육의 목표여야 된다. 세 번째는 ICT로 대변되는 새로운 세상에 융복합할 수 있는 해안, 다양한 가치들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만들어내고 그것이 제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해안을 갖는 그런 안목을 키워주는 게 교육의 기본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 생태를 많이 보고 역사 문화를 많이 보고 우리 인류의 명절을 많이 보고 읽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심화 교육의 주입식 교육으로선 그런 가치들을 절대 담아낼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소위 소외 지역이라고 하는 시골의 경쟁력을 훨씬 더 제고받게 해주는 게 전 창의적 교육의 저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 교육, 인생의 저력을 키워주는 교육, 융복합의 해안을 갖게 해주는 교육, 이것이 교육이다. 미래의 교육은 그 가치가 훨씬 더 존중받고 그 가치에 맞게끔 교과 과정도 재편이 되고 입시 제도도 당연히 재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이 상위 1%의 아이들을 뽑아서 걔네들만 잘 가르치겠다고 하면 그건 최고의 대학이 아니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뽑아서 잘 가르칠 수 있는 게 좋은 대학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몇 특정 과목의 심화 교육의 성적으로 모든 그 아이의 역량을 재고받거나 그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이 아니라 교육 철학자 같으신데요? 글쎄요. 저도 아이 키우는 학부모고 그 아이들이 좀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역량을 가진 아이들로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학원을 보낸 기억이 없습니다. 핀란드가 교육의 모델로 많이 꼽히지 않습니까? 핀란드의 교육 철학자, 핀란드의 교육 담당 장관 이런 사람들이 매일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거든요. 교육은 이렇게 진짜 교육이다. 공동체 안에서 커뮤니케이션하고 하는 기본 소양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그리고 좀 여력이 생기면 학과 과목도 좀 공부하는 거다. 그리고 또 여력이 있으면 또 혹시 자기 관심이 있으면 입시 공부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육하면 입시 공부. 이거 순서가 바뀌어도 너무 바뀐 거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 실제 또 그 국제 교육 경쟁력을 따지면 실제 성과를 내고 있죠. 핀란드가 제일 1등 아닙니까?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이런 아이들이 덴마크에 오늘을 만들었던 그룬투비라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한 1800년대 초중반에 나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만들었던 게 소위 덴마크도 심화교육, 주입식 교육의 문제를 극복하자 해서 만들었던 게 애프터스콜레라고 알고 있고요. 이게 한 250개 애프터스콜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교육 과정이 아예 아니고요. 14세부터 17세 아이들이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1년간 쉬면서 그렇죠. 기숙형 스콜레에 가서 선택을 합니다. 농업에 관심 있는 아이들은 농업에 선택을 하고 예, 음악에 관심 있는 음악에 선택을 하고 이 과정의 선생님들은 정규 교사가 아닙니다. 맞아요. 각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심화해서 숙련해냈던 분들 이런 분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한 1년간 자기 심화 교육을 받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는 이런 교육의 그 저력이 실제 덴마크의 한 20%에서 25%의 아이들이 그곳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저력이 오늘날 덴마크 교육을 경쟁력 있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이제 배워서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이런 거 좀 해보자는 거고 바깥에 좀 내보내서 뭐 일각에서는 뭐 사다리 학교 뭐 이런 것도 좀 만들고 근데 뭐 화성시는 아예 이음터 같은 형식으로 그런 어떤 창의 인성 교육과 창의 지성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물론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와서 구경하죠. 요즘에 이제 교육부가 조금 바뀌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교육의 가치도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초로 중앙정부와 지방 지자체 간의 거버넌스가 만들어져서 지금 한 서너 차례의 회의를 가졌는데요. 교육부 관계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육 정책을 중앙에서 만들어서 모든 걸 획일화시키지 않겠다. 지방에 잘 돼 있는 것, 화성 같은 경우 이음터, 도봉구 같은 경우는 방과후 학교, 뭐 이런 것들을 그 지역에 맞는, 그 지역의 모양에 맞는, 전략에 맞는 이런 것들을 교육부가 인정하고 존중하고 지원하고 인큐베이팅 하겠다. 앞으로 정책을 그렇게 가져가겠다라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런 제도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좀 모범적인 사례를 만드셔서 만드신 김에 일종의 이 만들 때까지 과정에서 협의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부처와 부처 간에는 시 당국과 교육 당국 간에는 뭐 학교 행정 책임자와는 또 어떤 이것까지 좀 차근차근 기록을 남기시면 딴 데서는 좀 훨씬 수월하게 그걸 배워갈 수 있지 않겠어요? 예, 매뉴얼은 만들어 놨고요. 그게 신도시 매뉴얼이라고 신도시가 나올 수 있을 때 민원들을 전체 과정, 이런 건설 단계 전체 과정, 민원의 전체 과정을 이미 매뉴얼화 해놨고요. 이음터 과정도 가진 그 행정적인 어려움 또 이런 제도적인 난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풀어서 정리해 놨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쪼록 이런 게 좀 널리 퍼져서 확산되고 그래야 사실 각 지역마다의 경쟁력 생기고 동시에 거기도 인구 유출이 안 생기고 아이 낳는 도시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입니다. 화성만 그러면 안 되죠. 예, 저희 정책이 말씀 올렸듯이 그래서 고민했던 게 신도시는 어차피 인프라가 생기니 그걸 갖고 만족하자라고 하지 않았고요. 이것이 초등학교에 설계된 공간도 있고 중학교에 설계된 공간도 있고 고등학교에 설계된 공간도 있고 또 말씀하셔서 대학과 연계된 공간도 지금 협의 중이고 또 행정과 연계된 공간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시가지나 신도시 저쪽에 소외된 지역까지도 그 고려하여서 문제는 이동수단이 제일 큰 걱정이죠. 화성이 말씀을 드렸듯이 서울의 1.4배에 지금 70만 인구가 살다 보니까요. 권역별로 많이 산재되어 있는 이 학생들을 이음터까지 이동시키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시가 심각하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그 현재 평균 연령이 낮아지고 인구는 급격히 늘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평균 소득은 굉장히 높겠는데요? GRDP라고 표현되죠. 이게 GRDP? 총생산. 지역 총생산. GRDP는 이미 이제 경기도 1위. 경기도 1위라고 하면 사실은 대한민국 1위죠. 아, 그래요? 울산의 경쟁력이 조선 사업이 급격히 몰락하면서 많이 다운됐고요. 한때 울산, 거제 막 그랬었는데 그쪽이 떨어지고. 화성이 GRDP 1위의 도시고요. 도시 경쟁력 평가를 해마다 해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화성이 전국 기초지자체 도시경쟁력 1위를 지정받은 데가 화성입니다. 다양성은 기업만이 아니고요. 그래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는 교육 문제뿐만이 아니고 경제 문제, 또 신재생 에너지 문제, 사회 문제 전반적인 것에 국가적 난제가 도처에 있죠. 한 발도 개혁과 혁신이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안을 제시하는 도시조서 역할을 화성이 해야 된다.
모든 사무가 화성에 다 있고 이곳에서 좋은 정책적인 성취도가 생기면 대한민국을 혁신할 수 있는 그런 큰 기반의 틀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과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화성입니다. 아까 GRDP도 표현하고 그러셨습니다만 거칠게 우리 금년도에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돌파할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화성 지역은 1인당 국민소득으로 치면 어떻게 되나요? 7만 불이 넘어갔죠. 7만 불? 예. 시는 그래서 부자입니다. 예. 시가 제가 2010년도에 공직에 들어갈 때 일반 회계가요. 한 8천억이 채 안 넘는 8천억 남짓한 게 일반 회계였었는데요. 그 사이에 1년 예산이 예, 간단히 말해서 그 사이에 인구 증가율은 한 3분의 1 늘었고요. 예산은 3배가 늘었습니다. 지금 2조 4천억의 예산심이 올해 예산을 2조 4천억 그러니까 8천억에서 2조 4천을 넣은 네. 역량 있는 도시죠. 네. 네. 어디선가 그 경영 컨설팅 업체가 앞으로 화성시가 뭐 세계 몇 대 도시가 된다고 그랬다고요? 소위 세계적 경제 학지죠. 맥켄지가 지난해 경제 보고서 중에 전 세계 수천 개의 도시 중 도시 경쟁력이 어디가 제일 우수한가 네. 따지고 미래 발전을 선도할 도시가 어딘가를 따졌을 때 10년 안에 세계 4번째로 잘 사는 도시를 화성으로 꼽았고요. 그것이 산업 입지 여건, 또 다양한 광역교통망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화성이 그런 경쟁력 있는 도시다라고 지난해 발표를 했었죠. 10년 안에 세계 4번째 예. 부자 도시? 예. 이거 믿어도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공영방송에서 허위 보고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대신에 제 판단은 조금 다른 게요. 맥켄지가 판단했던 것은 10년이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제 판단은 4, 5년 안에 그건 달성될 수 있을 거다. 이미 소위 성장률은 그걸 뛰어넘었다고 보고요. 네, 네. 제가 상상하는 도시는 요즘 이제 대통령께서도 많이 얘기하는 사회적 경제를 얘기하고 자치분권을 얘기하는데요. 만약에 자치분권과 사회적 경제가 결합된다고 하면 화성은 5년 안에 그런 양적 성장은 달성할 수 있고요. 예. 거기에 플러스하면 소위 사회적 약자도 더불어 같이 행복한 도시. 일본이 정부는 부자인데 시민들은 좀 가난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랬죠. 화성이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예. 그런 쪽에 역량을 모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 기금이 서울시가 한 500억 정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화성이 619억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 대변될 수 있는 그분들이 재기할 수 있고 또 생활인으로 지역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활짝 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하긴 뭐 이미 1인당 평균 국민소득으로 치면 한 7만 달러라고 하시니까 뭐 지금의 성장 속도를 가지고 보면 세계 몇 등 도시가 되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 아니네요. 예, 물론 간단히 말해서. 예. 그런데 아까 표현하신 것처럼 도농복합지구면서 오래된 지역의 소외, 그들의 저소득층 여길 이제 어떻게 함께 사느냐가 앞으로의 과제다. 예. 네. 근데 뭐 재정이 충분히 들어오니까 여력도 있으신 거잖아요. 국가 전체로보다는. 말씀을 드린 화성의 의지나 여력은 있고요. 네. 대신에 제도적, 법적 제도적 그 역량이 모자란 거죠. 우리나라의 그 자치분권의 소위 완성도는 절름발이 수준입니다. 뭐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도 있으니까. 네. 예. 복지 정책도 복지부와 협의 없이는 함부로 실행을 못하죠. 또 교육 정책은 교육부랑 협의 없이는 그렇죠. 함부로 실행을 못합니다. 특이한 예산 중에 올해 담아져 있는 예산이 있는데요. 졸업정원제에 대한 용역 내용이 담긴 예산이 좀 서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입시제도를 중앙정부가 혁신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화성의 교육특구의 지정을 받을 수 있으면 화성에서 한번 새로운 입시제도를 한번 실험하고 노력해보겠다. 이미 화성 관내 대학 총장님들하고는 몇 차례 상의 과정이 있었는데요. 4, 5년 내에 소위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시대가 오죠. 지금 60만 정도 되는 수험생이 절반으로 주는 시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물리적으로 화성의 대학들이 위기죠, 위기. 지금 같은 서열 순위의 대학 기준으로 보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죠. 없는 대학들입니다. 해서 올해 용역 과정을 거쳐서 화성이 그 가능성을 담보받는다면 국가랑 협의해서
새로운 입시제도 더 이상 아이들이 학포기자들 있죠. 그 소위 학력 포기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50%가 넘죠. 이 아이들을 하루에 일주일에 5시간, 6시간씩 국영수를 하라고 하니 그냥 와서 재우는 거죠. 아무 희망도 꿈도 없죠. 이런 것으로 평가되는 아이들 그렇지 않고 좀 더 여유롭게 진학을 하고 그 과정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공부하게 해서 실제 자기가 하고 싶은 쪽에 전공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화성에서 한번 해보자 하고 계획하고 지금 있습니다. 초중고 이음터 마을교육공동체가 대학으로까지 이어지는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 기반하고 같이 곧바로 나가면 취업 산업으로 넘어가는 그걸 한번 완성시켜 보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뭐 호언장담하신 것처럼 4, 5년 내에 세계 4대 부자 도시 되시기 바라고. 오늘 근데 처음 제가 소개하면서 화성하면 살인의 추억 떠오른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 이 질문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치안 문제는 많이 해결됐습니까? 수도권에 50만 넘는 도시가 꽤 있는데 9개 정도 있죠. 경찰청 통계로 이미 제일 안전한 도시에 반열에 쓴 게 화성이고요. 화성은 신도시 위주로 설계되면서 그런 안전 시스템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에 가깝게 시스템의 구조가 만들어져 있고요. 이미 작년 연말에 도시안전센터라고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도시안전센터를 만들어놨고요. 아주 행정으로 요긴하고 꼭 필요한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 영화는 좀 잊어주십시오. 그 얘기가 되겠네요. 물론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안전한 도시도 됐다. 오늘 아무튼 화성이 그동안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앞으로 어떤 성장 비전을 갖고 있는지 말씀도 다 들었습니다만 그 중간 핵심에 사람이 와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의 혁신이 들어있었다. 이게 우리가 함께 귀담아 들어야 할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귀한 시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육의 틀을 바꾸자라는 시도가 전국 곳곳에서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죠. 화성도 하나의 모델 사례로 우리가 함께 지금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